자, 봅시다.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으로 넘어갈까요? 자, 군역제도 봅시다. 자, 군역제도, 즉 성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죠. 자, 이 군역제도에 원칙이 있어요. 일단 원칙의 대상이 되는 건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양인 남자를 얘기하죠. 자,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데 일단 원칙은 양인 계병제를 원칙으로 하죠. 즉 양인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걔가 모두 병사다라는 뜻이에요. 즉 양인이면 모두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여기에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단 양반이 들어가고 중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민이 들어가죠. 상민. 상민에는 농민,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장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를 안 가도 된다. 면제되는 사람들은 현직 관리이거나 현직 관료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단 양반들도 역시 군역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현직 관리이거나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중인들도 대부분 현직 관료이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농민은 당연히 가야 되고 상인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고 상세를 내기 때문에 군대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인은 수공업자. 이 사람들이 가서 부역을 하는 대신에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장인들도 원래 군역의 의무는 있지만 군대를 안 가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농민이죠. 그래서 농병일치제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자, 결국에는 누가 병사냐? 농민이 병사죠. 농민과 병사가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대를 가는 사람 누구? 농민. 농민이 군대를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고 대상은 알죠, 여러분?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양인 남자들 중에 이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농민이 군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군역제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되냐? 운영은 보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보법이라고 하는 건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정군이라고 하는 건 실제 군대를 가는 사람들, 보인이라고 하는 건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남자가 나 혼자여서 농사는 내가 다 지어야 되는데 내가 몇 달을 빠져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또는 우리 집에 노모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자, 이런 보인인 경우에는 정군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씩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은 1정군당 2보인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 보법을 아까 만든 게 어느 왕이었었냐면 어느 왕 때였냐면 세조. 그렇죠. 군사 문제에 관심 많았던 게 부국강병책 세조였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으로 갑시다. 자, 군사 조직에서는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군, 그리고 방어체제, 그 다음에 특수군 또는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중앙군이라고 하는 건 5위로 구성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굳이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5위 나와 있어요. 거기 표를 보시면은 뭐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충무이, 충자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따로 5개 안 외워도 되고 그냥 우리는 5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5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부서는 5위 도총부. 5위 도총부가 5위를 관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각 지역에 이제 육군과 수군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수영, 병영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영, 병영이, 그러니까 각 지역, 예를 들면 전라도면 전라도에 수군 육군이 있고 경상도면 경상도에 수군 육군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수군 육군, 그러니까 수영, 병영이 설치가 되는데
예를 들면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왜구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바닷가 쪽이니까. 그럼 그런 데는 병영이 2개. 그다음에 함경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진족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병영이 2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군대가 뭐 수군이 2개, 육군이 2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도 있다. 되기도 한다.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지방군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영, 병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진군. 그리고 수군절도사, 병마절도사, 수영, 병영이니까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가 파견이 되는데 보통은 파견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도지사 누구였어요? 관찰사가 겸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는 관찰사가 겸직을 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방어체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지역을 지키는 방법들이 각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세조 때 만들어진 체제로 진관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관체제 세조. 자, 진관체제라고 하는 건 각 지역에 거진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진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진관이라고 하는 건 지역 단위 방어 체제를 얘기해요. 지역 단위 방어. 그러니까 지역 단위 방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 지역만 내가 지키면 돼. 지역만 지키면 된다. 그런 게 이제 진관 체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한번 체제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제승방약 체제로 바뀌자. 제승방약 체제로 바꾼다. 제승방약 체제라고 하는 건 16세기에 실시가 됐었는데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는 거예요. 대규모 적을 방어하기 위한 체제고요. 자, 그럼 제승방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관체제라고 하는 건 지역 단위로 진을 설치해서 거진을 설치해서 각 지역만 지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각 지역에 설치한 진에서 가운데 이제 하나의 지역을 정해요. 그래서 이 진에서 각각 군대를 전부 다 핵심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지역의 군대가 어떤 지역으로 쫙 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이 돼요. 그러면 이 장군이 파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장군의 지휘를 받아서 더 많은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막는 이런 방법을 제승방약 체제라고 그래요. 자, 자기 지역만 지키면 돼. 진관체제. 대규모의 적을 막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으로 모여. 그리고 지휘관이 와서 지휘를 받아. 장군이 파견돼서 지휘를 해. 이런 체제를 제승방약 체제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제승방약 체제가 그러면 막 임진왜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엄청 효과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대규모 적을 막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제승방약 체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바꿔요. 다시 뭘로 바꾸면 될까요? 예전 걸로 부활시키면 되겠죠. 뭘로? 진관체제로. 나중에 진관으로 복구를 하면서 소고군 체제라고 정비를 새로 하죠. 나중에 조선 후기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군. 특수군으로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예비군으로 잡색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이 잡색군에는 향리, 전직, 관리, 그 다음에 중류층, 중인, 그 다음에 뭐 노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이 노비는 포함된다. 하지만 농민은 제외돼요. 자, 원래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역의 의무가,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없죠. 여기 보시면 양인 계병제예요. 양인이란 게 뭐냐면 천민 빼고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이면은 뭐 노비를 비롯한 이런 천민들은 다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양인들만 군대를 가. 그러면 원래 노비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네. 하지만 여기는 이제 특수군이기 때문에 잡색군이라고 하는 예비군에 편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노비가 포함된 군대가 잡색군이고, 자, 그다음에 하지만 농민은 제외돼요. 왜 농민은 제외되냐면 농민은 현역 군인이고 여기는 예비군이잖아요. 현역이 예비군하고 같을 수는 없죠. 현역은 현역 따로, 예비군 따로니까 지금 농민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잡색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현역 따로, 예비군 따로. 잡색군은 예비군이니까 현역인 농민은 뺀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5위,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군, 그리고 진관체제에서 나중에 제승방약 체제로 한번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예비군은 잡색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군역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403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통과 통신 나와 있어요. 교통과 통신. 자, 교통과 통신 한 장 넘기시면 역원제부터. 자, 교통과 통신에서는 역. 자, 30미마다 역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돼서 예를 들면은 뭐 공문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역할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쉬어가는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은 국방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곳이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게 30리마다 있었고요. 지금의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공무 여행자예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인데 공무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다. 말을 타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이 너무 지치니까 말을 한번 바꿔 타야 돼. 그러면 이 역에 가서 마패를 보여주면 돼요. 마패라고 하는 게 공무 여행자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개수가 아니죠. 말의 마리수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증표가 되는 거죠. 말을 바꿔 탈 수가 있는 마패라고 하는 게 이제 역과 관련된 거고. 그럼 제가 이제 공무로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어. 그럼 나 이제 어디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냐? 원에 가서 자면 돼요. 원은 공무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원제라고 하는 건 공무 여행을 위한 중간 기착지와 그다음 숙박시설 요거를 역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마패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가로 2번 보시면 조운제는 조세운송제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 이미 배웠어요. 조세운송제도. 자, 그다음에 봉수제. 자, 봉수라고 하는 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기 전라도 저기 아래서부터 저기 서울까지 서울 남산까지 각 산별로 이렇게 중요 산들 위에 봉수대가 마련이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봉화를 올리면 말하자면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올려서 소식을 전달하는 거고요. 이 봉수라고 하는 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올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한 개씩 이제 신호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하나 올라면 나도 하나 올리고 그러면 또 저기 쟤도 하나 올리고 이래서 쭉 소식이 전달돼서 서울 남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걸 봉수. 이게 다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저기 멀리서 보이면 2개, 가까이 오면 3개, 뭐 상륙을 하면 4개, 교전이 시작되면 5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서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전쟁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올렸어. 안 받아. 그럼 끝. 여기서 소식이 끊겨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네가 전하는 수밖에 없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파발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임진왜란 전까지는 봉수, 임진왜란 이후에는 파발 이렇게 바뀌죠. 이 파발도 걸어갔다 와. 이거는 보병,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말 타고 갔다 와? 그럼 기발이라고 그래서 보발과 기발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역원제, 조운제, 봉수제, 파발제 이런 제도들이 딱 마련이 돼 있고 이런 제도들이 교통과 통신 제도잖아요. 이런 게 마련이 돼 있다는 건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왕의 명령이 저기 말단 지역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소식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게 형성이 됐다는 건 중앙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강화, 완성 이렇게 되어 있구나. 소식이 쫙 전달되는구나. 왕이 명령 한번 쫙 내리면 이런 거는 체제가 정비가 된 거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교통과 통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교육기관과 과거 관리 등용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육과 과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학교를 왜 다녀? 나중에 과거 시험 보려고. 그래서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육기관, 여러분 가로 2번부터는 교육기관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지방교육기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인문교육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로 5번으로 내려가시면 과거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쫙 연결해서 교육제도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볼까요? 교육과 과거제도. 교육과 과거제도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초등학교부터 다니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부터 한번 볼까요? 초등교육기관. 자, 초등교육기관이면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한 만 6세 정도에 들어가죠. 비슷해요. 한 6살, 7살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서당이죠, 서당. 초등교육기관은 서당이에요, 서당. 서당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다. 그럼 얘는 사립, 국립. 얘는 사립, 그렇죠, 사립.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 건데 우리 마을 애들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럼 만드는 거예요, 서당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서당이라고 하는 건 사립 초등교육기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천자문이랑 뭐 동몽선습 이런 거 막 배웠어요. 경몽요결 막 이런 거 배웠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 천자문 뗐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학교로 들어가야 되겠죠? 중등교육기관. 중등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기관은, 자, 중등교육기관은 그런데 중앙에 있는 교육기관과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이 좀 달라요. 중앙에는, 즉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는 사학이 있어요, 사학. 사학, 사부학당. 사학, 사부학당.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녀요. 사부학당은 말 그대로 도성 안에, 서울 도성 안에 학교가 4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가 어떤 거냐? 동학, 서학, 그 다음에 중학, 남학. 동서, 중학, 남학 이렇게. 그러니까 북학이 없는 거죠. 옛날 사료를 보면은 오부학당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오부학당 중에 북학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부학당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사부학당.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사부학당을 다니면 되고, 그럼 지방에서는요. 지방은 각 부목 군현에 학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학교, 즉 지방에 있었던 학교 이름이 뭐냐? 향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죠. 자, 향교라고 하는 건 부목 군현에,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각 지방에 설치, 각 지방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서 양반의 자제라든가 평민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여기는 평민도 다닐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향교에서는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죠. 자, 제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 공맹,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양반 자제부터 평민의 자제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수와 훈도를 중앙에서 파견해요. 나라에서 선생들을 파견해 주기도 한다. 물론 모든 기관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사부학당은 국립사립. 국립이에요. 나라에서 만든. 향교 국립사립. 이것도 국립. 둘 다 국립이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설치한 학교, 사부학당과 향교 이런 학교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학교를 내가 다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중고등학교 다니면 이제 뭘 해요? 둘 중에 하나. 취직을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니면은 대학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니면 이제 시험을 한번 봐줘야 된다. 그 시험이 뭐냐? 속과, 말하자면 예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속과 시험을 한번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비 시험, 속과 시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과 시험은 일단 과목은 어떤 걸 보는 거냐? 말하자면 내가 이제 어떤 계열에 응시를 하냐? 자,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었어요.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눠지는데, 자, 생원과라고 하는 건 유교 경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생원과는 유교 경전 시험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진사과는 이거는 아까 우리 한문으로 글 쓰는 거, 우리 고려시대 배웠던 것처럼 한문학이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문학, 쉽게 말하면 논술, 사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원과는 유교 경전 시험을 보는 거고 진사과는 한문학. 이거 시험에는 이거 바꿔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생원과는 유교 경전 시험, 그 다음에 진사과는 한문학 시험. 그래서 이렇게 생원과에 내가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진사과에 응시를 하죠. 그러니까 과목이 2개 있는 거죠. 계열이 2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차는, 그러니까 시험이 몇 번 보냐, 몇 차까지 봐야 되냐. 자, 시험은 일단 1차 시험을 봐야 되겠죠. 초시. 초시는 1차 시험이에요. 초시는
각 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많은 편이니까 많이 뽑겠죠. 선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시, 각 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뽑고, 그 다음에 복시. 그러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두 번 시험을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합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급 관리가 되거나, 하급 관리라는 건 누구누구를 얘기하냐면 생원과에 합격하면 나는 뭐가 될까요? 생원이 되겠죠. 저는 조생원 딱 되겠죠. 그 다음에 진사, 그러면은 진사과에 합격했으면 저는 조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원과 진사가 되겠죠. 생원이나 진사. 또 뭐 순간 뭐 다 자기 성 붙여봤으면서 무슨 뭐 또 다 금방 해본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조진사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서 딱 자기 성 딱 붙여보고 생원과 진사. 자, 그래서 하급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이제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거니까 성균관 대학인데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백패라고 하는 합격 증명서를 받아요. 백패를 지급받게 된다. 백패는 합격증, 과거 합격증, 백패를 받죠. 자, 생원이나 진사가 되거나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속과라고 하는 시험은 생원과와 진사과로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럼 우리가 초등 다녔고 중등 다녔고 예비 시험도 받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죠. 고등교육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대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어디냐? 대학은 서원. 서원이 된다. 대학 같은 경우는 성균관. 이렇게 성균관이 있고요. 성균관이라고 하는 건 국립 최고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균관은 고려시대의 이름이 국자감이었다가 중간에 성균관으로 바뀌면서 이제 쭉 성균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성균관이라고 하는 데는 수업 연하는 9년이고 물론 9년 못 채워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은 한 200명일 때도 있었고 100명일 때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은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부학당이나 향교를 졸업해서 속과시험을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상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상재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균관에서 과거에 합격해서 몇 명 나갔어. 그러면 여기 이제 궐이 생기잖아요. 궐원이 생기자 말하자면 나가면 인원 비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부학당에서 간단한 시험을 봐요. 승보시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다시 뽑아와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부학당에서 뽑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재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재생과 하재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성균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의 유생들은 성균관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생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생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예비 관리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전액 장학금에다가 심지어는 월급도 월급이 아니라 뭐죠? 용돈도 나라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비 관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현실 정치에 불만이 좀 있다. 동맹 휴학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권당이라고 해서 동맹 휴업을 하기도 해요. 수업 거부. 그다음에 뭐 단식 투쟁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예비 관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행동들을 다 인정을 해줘요. 나라에서도. 그리고 성균관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 왕은 반드시 거기에 대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꾸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왕이 달랠 그런 학생들을 좀 달래는 그런 제스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균관이라고 해서 최고 교육 기관이다. 자, 그러면은 성균관까지 졸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죠. 취직 시험을 보거나. 자, 그래서 취직 시험을 보는 뭐 고시를 보는 그런 단계가 대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과 시험.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등, 중등, 속과, 성균관, 대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과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과. 가장 일반적인 게 문과니까 문과인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러면 봅시다. 대과. 대과는 일단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절차는 초시, 그 다음에 복시, 그 다음에 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3단계, 1차, 2차, 3차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 시험을 보고, 초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도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뽑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도는 좀 더 인원 배정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각 도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복시까지 오면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복시에서 합격자가 딱 결정이 되는데, 복시에서의 문과의 최종 합격자 수는 3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명이 복시까지 오게 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숫자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합격 끝. 그런데 시험이 한 번 더 있죠. 그게 바로 전시. 전시라고 하는 건 임금님 앞에서, 그러니까 시험 감독을 임금님이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이 출제를 임금이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냐, 방법을 써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는 임금 앞에서 보는. 그리고 이미 합격자는 33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그럼 뭘 정하냐?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데 1등을 뭐라고 해요? 우리 알죠? 1등 뭐라고 해요? 장원. 장원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한다는 건 갑을병.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을 하고, 장원을 하게 되면 장원이 1등이잖아요. 장원 같은 경우는 종육품으로 바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종육품이면 아까 우리 기억나요? 참상관, 그렇죠? 참상관이 되는 거예요. 참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관으로, 아까 수령, 우리 뭐 현감, 현령, 수령 배웠잖아요. 수령이 종육품까지, 종육품부터 수령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원하게 되면 바로 이제 등급이 바로 쫙 올라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갑을병으로 이렇게 딱 순위를 정하는 게 바로 이 초시, 복시, 전시에서 전시. 자, 그 다음에 합격자에게는 당연히 합격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지급하냐? 홍패를 지급해요. 그래서 합격자에게 지급하는 증명서가 뭐냐? 홍패. 말 그대로 약간 종이가 붉은 빛을 띠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거예요. 교지, 아까 첩지 교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격증을 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홍패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과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교육과 과거제도를 정비를 같이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문과인 경우만 살펴봤다고 했으니까 무과하고 그 다음에 잡과, 무과하고 잡과를 좀 살펴봐야 돼요. 무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무과는 절차는 거의 비슷해요. 절차는 되게 지금 대과랑 거의 비슷한데, 무과의 경우에는 첫째, 교육기관이 따로 없어요. 교육기관이 없다는 건 무술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다는 거, 조선시대에는. 자, 교육기관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장원을 따로 뽑질 않아요. 장원이라고 하는 건 1등을 따로 뽑지 않는다. 그러면 1등을 따로 뽑지 않으면 그럼 뭐만 나누냐? 등급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초시, 복시, 전시. 아까 초시, 복시, 전시는 똑같은데, 복시에서 몇 명을 선발하냐면 28명을 선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발 인원이 다르다는 거. 복시에서 28명을 선발하고, 그러면은 전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만 결정? 순위만 결정. 그런데 장원이 따로 없다는 건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등급만 나눈다는 뜻이에요. 전시에서는 등급만 나눈다. 전시에서는 1등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등급만 나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게 무술이니까 1등을 따로 뽑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등급만 갑을 병으로 이렇게 숫자만 나누고 1등은 따로 없다. 장원이 따로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 당연히 홍패를 지급을 하게 돼요. 홍패라고 하는 합격 증명서. 자, 그러니까 소과는 100패. 그 다음에 문과, 대과는 홍패. 그 다음에 무과, 대과도 홍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합격자들을 선달이라고 불러요. 합격자들은 선달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죠. 자, 그래서 교육기관 없고 장원 없고 등급만 나누는 거예요. 28명. 요 28명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과로 갑시다.
그럼 잡과는 어디서 선발하는데 잡과라고 하는 건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 선발.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도 하고 선발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의가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의대를 어디 다녀야 되냐? 자, 여기는 따로 의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이런 의술이나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전의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대를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전의감 가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어요. 거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의감에서 선발할 때 그때 시험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 선발. 그러니까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하고 선발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잡과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은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 선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초시와 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시험만 있고 뭐는 없는 거예요. 전시,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전시는 없고 초시하고 복시. 그리고 우리 뭐 복시에 몇 명 뽑고 있잖아요. 정확히 이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인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선발 인원도 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복시까지 보면 합격. 자,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또 증명서를 줘야 되겠죠. 증명서를 뭘 주냐? 100패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전시는 없고 그 다음에 100패를 지급하게 된다. 합격자는 100패. 자, 절차는 초시, 복시. 그리고 해당 관청에서 교육 선발. 이게 이제 잡과에 해당한 기술관이 되는 시험이 바로 잡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거와 교육 제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407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407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과거 제도의 종류는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금방 우리 문과. 자, 문과에서 소과. 자, 거기 생진과 사마시는 뭐냐면 생진과라고도 하고 사마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원과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유교, 경전, 진사과는 한문학이다라는 거. 100패, 1차, 2차 초시, 복시 보고 100패를 지급받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대과는 복시에서 33명. 복시에서 33명. 하지만 전시라고 하는 시험에서 장원을 뽑는다는 거. 홍패 지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과, 소과 없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따로 없고 소과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과는 뭐가 없냐? 예비시험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없고 그리고 병조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자, 복시에서 28명. 홍패 지급. 자, 그리고 무과가 실시된다는 건 거기 나온 것처럼 문무양반제도가 드디어 확립되었다. 왜 우리 고려시대는 뭐가 없었죠? 과거 시험 중에 무과가 없었죠. 그런데 조선은 무과가 있다. 그래서 크게 차이점이고 문무양반제도가 실시됐구나 알 수 있죠. 잡과는 거기 보시면 의과, 율과, 음양과, 역과 이렇게 네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407페이지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술교육이 있어요. 기술교육.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 분야의 기술교육을 각 관청에서 하는데 이 중에서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을 보는 것, 즉 잡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과목은 4과목인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다시 잡과에 4과목이 있죠. 자, 그래서 의과, 율과, 음양과, 역과 이렇게 4개의 분야만 기술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필기 시험을 봐야 돼요. 저는 실기만 보면 될까요? 실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기는 취재라고 해서 간단한 시험이 따로 있고 예를 들면 화가가 되는데 제가 필기시험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술관이 되는 잡과는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기술 교육을 하는 분야는 많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4개의 분야만 필기시험으로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뭐 화가 되는 그런 미술시험은 실기를 보면 되죠. 그런 분야는 또 따로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과목만 시험을 본다는 건 4과목만 뭐 선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필기 시험을 보는 건 4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절차 보시면 초시,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다. 네, 3단계 시험은 없는 거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100패를 지급받는 거고. 자,
초시복시 전시가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백패 받는지 홍패 받는지 그것도 잘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막 섞어놓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응시 자격 볼까요? 응시 자격. 자, 응시는 누가 할 수 있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응시는 누가 할 수 있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양인은 천민 빼고, 그러니까 평민, 중인, 양반 다 되는 거죠. 물론 문과 시험은 주로 양반이, 그 다음에 물론 잡과 시험은 주로 중인이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어쨌든 응시는 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시 시기. 자, 시험은 얼마에 한 번씩 보냐? 3년에 한 번 봐요. 자, 시험은 3년에 한 번, 이런 걸 식년시라고 하죠. 원칙은 3년. 그런데 텀이 너무 길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시험을 봐요. 예를 들면 나라에 엄청난 큰 경사가 있다. 그럴 때 특별 시험을 보는 거고요. 또는 왕이 성균관에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러 갔다. 그러면 성균관 온 김에 애들 공부 잘하는지 보고 내가 좀 문제 내서 뽑아갈게. 그런 뭐 알성시라든가 이렇게 중간중간 특별 시험이 존재한다. 자, 여기 나오는 특별 시험 중에 알성시. 알성시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알성시. 성균관의 왕이 문묘 참배를 올 때 그때 선발한다.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시험이 뭐냐? 알성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관직에 오르고 싶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과거를 봐야 되냐? 과거를 보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 말고도 내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취재. 취재라는 건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데 이 취재를 실시할 때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주가 모자라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 관리를 뽑는 뭐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취재라고 하는 거고요. 한 장 넘기시면 리과. 리과는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를 선발할 때 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문음. 자, 문음이라고 하는 건 음서.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봐도 우리 아버지가 고위관리면 나는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고려시대는 몇 품 이상이었어요?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은 2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돼요. 그러면은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축소. 그 전에 5품만 되면 되지만 지금 2품 이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회가 축소되고, 그리고 또 문제점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음서를 통해서 문음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2품 이상 이제 장관쯤 되겠죠. 그래서 내가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고위관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고위관리에 올라가려면 제가 하급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서를 통해서. 그래도 역시 뭘 다시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라는 건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선발 시험이기도 하지만 첫째, 현직 관리들이 응시하는 승진 시험이기도 하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임용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승진을 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건, 그러면 과거에 현직 관리도 응시할 수 있냐? 네, 당연히 응시할 수 있죠. 그래서 현직 관리도 응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천거는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중종 때 현량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현량과가 바로 추천이다라는 거. 자, 과거제도 한번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사림의 대도와 붕당정치 한 장 넘겨보세요. 사림의 대도와 붕당정치. 자, 이제 사림과 붕당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정치 세력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뭐를 좀 살펴봐야 되냐면 훈구파와 사림파를 한번 볼 거예요. 훈구파와 사림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훈구와 사림을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다시 거슬러 가야 되냐면 신진사대부로 다시 거슬러 가야 돼요. 자,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무신집권기부터예요. 무신집권기부터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건 언제냐? 고려 공민왕 때, 고려 후기쯤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선을 세우는 새로운 세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진 사대부가 전제개혁, 토지제도의 개혁을 두고 세력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자, 무슨 사대부? 여기서는 이제 혁명파 사대부 또는 급진파 사대부. 혁명파, 급진파 사대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지고요. 자, 둘 중에 소수파가 누구라고 했었죠, 아까? 혁명파가 소수파라고 했죠. 결국에는 소수파가 승리를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는 뭐 우리 아는 것처럼 제거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이 이 사람들, 그쵸? 혁명파 사대부. 자,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개국 공신이 됐겠네요. 그래서 고위 관직에다가 많은 토지에다가 뭐 높은 벼슬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공신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제거됐겠죠. 자, 그럼 제거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벼슬 쫓겨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도 있겠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시골로 내려갔겠지. 낙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했겠죠. 뭐 이 사람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학문 연구, 그 다음에 뭐 제자 양성 이런 걸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살고 있었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쭉 굉장히 잘 살았을 거다. 공신이니까. 특히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냐? 세조 때부터. 자, 세조가 정권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 도와준 사람들, 세조를 도와준, 아까 우리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누구라고 했었죠? 한명회, 뭐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명회, 뭐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조가 왕이 되게 도와준 이 사람을 계유정난이니까 정난공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때부터 세조 이후에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훈구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구파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세조가 왕이 되게 도와준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세조의 아들 예종, 그 다음에 세조의 손자 성종까지 가는 데까지 이 사람들이 쭉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에 간섭을 하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 왔겠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훈구파들. 자, 그런데 성종 때쯤 가면, 성종은 이제 세조의 손자쯤 되겠죠. 이때쯤 가면 성종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좀 개혁적인 막 뭔가 좀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를 모셨던 이 사람들부터 쭉 아직 원료 대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종의 일에 계속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딴지를 걸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뭔가 또 비리도 되게 많아. 그래서 성종이 이 사람들을 견제할 또는 비판할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세력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던 새로운 세력들, 얘네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 사람들을 훈구를 견제하도록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살인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파라고 하는 인물들을 등용을 해서 훈구를 견제 비판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었으니까 살인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용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몽주 제거되고 길제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쭉 제자들 쭉 내려오면 이때쯤 되면 누구쯤이냐?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종직과 제자들이 이렇게 살인으로서 등용이 된 거죠.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벼슬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왕의 입맛에 맞게 훈구를 비판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러면 벼슬을 줬는데 주로 어디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냐? 이 사람들은 주로 바른 말을 하는, 그런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삼사를 우리가 언론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삼사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사 언론기관에서 김종직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등용이 돼서 훈구를 비판 견제하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대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자, 훈구파하고 살인파 중에 지금 현재 벼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누가 더 고위 관료들일까요? 훈구파가 고위 관료들이죠. 자, 그러면 훈구파는 나를 비판하는 젊은 관료들인 살인파를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살인은 비판을 하면 훈구파는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즉 제거를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훈구가 살인을 견제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더 힘이 세니까? 훈구가 힘이 세니까 결국엔 누가 피해를 많이 볼까요? 살인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자, 이렇게 훈구와 살인이 싸워. 근데 누가 이겨? 훈구가 계속 힘이 세. 그리고 살인은 피해를 많이 봐. 이걸 뭐라고 하냐? 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건 살인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요. 결국에는 이렇게 훈구와 살인이 싸워. 견제를 해. 서로 싸우고 당해. 살인이 몽땅 당해. 그래서 살인이 이 4번의 사화를 겪으면서 힘이 계속 약해지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좀 약해져도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공부하고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오고 다시 또 제거하면 또 다시 들어오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조 때쯤 가면 살인만 정계에 남게 되고 훈구는 이제 서서히 나이도 많고 하니까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4번의 사화를 한번 볼게요. 4번의 사화는 기묘,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 그 다음에 기묘, 을사, 이렇게 4번의 큰 사화가 있었어요.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번의 큰 사화가 있었고요. 사화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원인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막 4가지나 되니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요 기묘사화에서의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원인만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무오사와 연산군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를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사관이었는데 이거를 사초에 실으려다가 발각됐어요. 말이 되게 복잡한데 일단 여러분 뭐부터 볼 거냐면 413페이지 오른쪽에 사림의 계보가 있어요. 사림의 계보에서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김종직의 제자 중에 김일손 있죠? 김일손? 있죠? 자, 봅시다.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산군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종직이 글을 하나 썼었어요. 예전에, 죽기 전에. 그 글이 조의제문이에요. 의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중국 왕이에요. 황제. 이 사람이 다른 나라랑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고 수장, 바다에 그러니까 물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김종직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누가 죽였어. 내가 왕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김종직한테. 그러니까 김종직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을 조문하는, 추모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조의제문이에요. 자, 그런데 김일관이라고 썼네.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종직의 제자예요. 이 사람의 제자인데 이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사관이에요. 사관이라고 하는 건 왕을 따라다니면서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조실록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신하들과 나눴던 대화를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죽으면 그런 기초 자료를 사초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명이 꼭 따라다녀요. 이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는 어떤 뭐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녹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하냐? 비판을 하기도 해요. 오늘 그래서 그 왕이 이런 정책을 했는데 정말 거지 같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관은 사초에
내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글이에요. 개인의 글, 이런 문집 같은 이런 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초에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종직, 이제 연산군 때니까 그 앞에 성종이 돌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종, 선왕이 돌아가시고 그 왕의 실록을 쓸 때 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자기 스승의 글을 사초에 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극돈이라고 하는 이제 훈구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 실록을 편찬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책임관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초를 다 보면서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써 있었냐? 이게 써 있었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리고 그 사초에 자기 얘기도 써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실에 왕비가 돌아가셨어요. 대왕대비 뭐 이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상중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라남도 어디 이제 수령으로 파견됐을 때 기생을 끼고 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사초에.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막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김일손한테 그걸 지워달라고 했어요. 빼줘. 나 그거 빼줘. 기생 그거 빼줘. 그랬더니 그 김일손이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 김일손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손이 썼던 사초 중에 조의제문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조의제문은 의제, 불쌍하게 왕위를 뺏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니까 마치 예전에 누구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 세조가 막 생각나. 그래서 선왕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나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고집을 부리니까 너네 잘 됐어. 그러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제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여기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이게 사초인데 사초 때문에 일어났던 사화가 무슨 사화? 무오사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결국에는 김일손 능지처참. 능지처참 알죠? 이렇게 사람을 말이나 소에 이렇게 사지를 다 묶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어 내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 찢어져요, 사지가.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능지처참. 그 다음에 김종직이 이미 죽었다고 했죠, 아까. 그런데 관을 열어 다시 토막을 쳐. 그래서 이렇게 부관참시라고 해요. 그런 이제 두 번 죽이는 명예살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요 김종직의 제자들은 막 능지처참 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한번 피바람이 불었죠. 그게 바로 무오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 사건. 얼마 전에 드라마 했었어요. 뭐 7일의 왕비인가? 7일간의 왕비였나? 뭐 7일 동안의 왕비인가?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드라마가 이 연산군 다음에 왕된 뭐 중종에 관한 얘기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대 배경이 좀 비슷하거든요, 여기랑. 자, 봅시다. 연산군한테는 성종이 아빠잖아요. 성종한테는 와이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패비윤 씨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비에서 쫓겨난 그런 왕비인 거죠.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왜 쫓겨났냐면 이 패비윤 씨가 질투가 굉장히 심해서 이 후궁들을 막 질투해서 후궁들을 죽이려고 독약을 숨겨놨다가 걸리고 막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패비윤 씨랑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이랑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패비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낸 거예요. 손톱 자국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싸우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용안에 스크래치를 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패비윤 씨가 쫓겨난 거예요. 왕비의 자리에서. 근데 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연산군의 생모니까 세자의 생모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다시 데려오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데려서 이제 왕비를 다시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요 연산군의 엄마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연산군의 엄마가 아니라 성종의 엄마가 인수대비. 이 인수대비가 사실 이 성종을 왕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종의 여러 가지 일에 막 간섭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패비윤 씨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 자기 아들 얼굴에 상처냈지? 그러니까 다시 왕비로 만들기 싫은 거지. 그래서 중간에 이 성종이 가서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다시 이제 왕비로 만들려고. 근데 중간에 계속 궁녀를 보내서 농간을 부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는 잘못된 보고를 하게 한 거예요. 뭐 되게 뭐 이제 반성을 안 하는 그런 자세로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이 패비윤 씨를 결론은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패비윤 씨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엄마가 와서 연산군을 키웠죠, 말하자면. 근데 연산군이 사실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연산군이 이걸 어렸을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종은 이거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죽어요. 말하지 마라. 100년 동안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연산군 생모 얘기를 연산군한테 다 해줬어요. 또 그런 나쁜 간신들이 항상 있죠. 임사홍을 비롯한 나쁜 간신들이 이 연산군에게 엄마 얘기를 해주고 연산군이 그렇지 않아도 폭군이어서 성격도 더러운데 이때 쉽게 말하면 이제 빡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 갑자사화 연산군의 생모의 얘기 패비윤 씨가 쫓겨날 때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돼요. 그게 바로 갑자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연산군의 생모 얘기와 관련된 게 갑자사화. 자, 결국에 연산군 폭군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연산군은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특히 연산군의 나쁜 짓 중에서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건 뭐 일반적이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신원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원패라고 해서 여기 신원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어디 나올 텐데 415페이지에 신원패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우리 호패 알죠? 호패. 우리 앞에 사진 봤었죠? 그렇게 생긴 거를 꼭 차고 다니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호패 같이 생긴 신원패에는 뭐라고 써있냐? 말하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놀리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닥쳐.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원패를 차고 다니게 했고 결국에는 연산군이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돼서 쫓겨나게 돼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중종반정.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중종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묘사화라고 하는 건 조광조라고 하는 신하의 급진적 개혁 정치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 정치 때문에 왕이나 훈구들이 반발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조광조의 이 개혁 정치 얼마나 급진적이길래 급진적 개혁 정치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볼까요? 내용이 좀 많아서 41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조광조의 개혁정치.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시험에는 사화와 관련한 내용 문제 중에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정치를 골라라. 이런 게 가장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개혁정치 한번 쭉 봅시다. 자,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해. 그러니까 성리학만 좋아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불교나 도교를 배척, 싫어하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는 도교 사당, 사원인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었죠.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었죠. 자,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가례를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사림들을 빨리빨리 등용하기 위해서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를 실시합시다. 그게 바로 혈량과예요. 그래서 혈량과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경연을 중시하고 향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향촌 자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요 향약이라고 하는 게 양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향촌 자치 조직인데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걸 보급하자고 주장을 하죠. 유향소는 훈구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유향소는 안 된다. 이제 향약이라는 걸 새로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유향소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약 보급을 주도하게 되죠. 주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위훈 삭제. 사실 이게 훈구들의 반발을 가장 크게 일으킨 게 바로 위훈 삭제예요. 위훈, 잘못된 공훈을 삭제하자. 예를 들면 중종반정 과정에서 뭐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 중에 아무런 공이 없는데 공신으로 책봉된 경우가 있다. 이런 공훈을 싹 삭제해버리자. 근데 단순히 공훈을 삭제하는 게 그냥 공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라로부터 받았던 토지, 노비를 싹 토해내야 돼요. 관직 같은 거를. 그랬기 때문에 훈구의 반발이 가장 컸던 게 바로 위훈 삭제. 자,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 시정, 토지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조광조가 결국에는 훈구의 미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모함을 받게 되는데 이 조광조가 모함 받은 거를 우리가 주초위왕이라고 그래요. 주초위왕의 모함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가 이런 글자고 초가 이런 글자거든요. 그런데 주와 초를 합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와 초를 합치면 이게 나라 조자예요. 조광조의 조자.
그러니까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건 주초, 조씨가 위왕, 왕이 되려고 역심을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구들이 왕한테 고해 바치게 되고 결국에는 중종이 조광조를 영모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조광조와 관련된 이런 뭐 혈량과를 통해서 등용된 사람이라고 하는 살인들이 이때 대거 제거되는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화는 기묘사화. 그리고 조광조, 조광조의 개혁정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을사사화는 자, 좀 복잡한데 인종의 외척, 외삼촌 유님, 인종의 외척과 그다음에 명종의 외척, 인종의 외척과 외삼촌, 명종의 외척, 윤원영, 그리고 소윤. 자, 이 사람들의 대립. 자, 이게 을사사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중종한테는 인종 큰아들, 그 다음에 명종 작은아들, 이렇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예요. 인종,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이렇게 돼요. 그랬는데 이 명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새엄마죠. 인종한테 새엄마가 문정왕후라고 하는 또 만만치 않은 여자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좀 세, 이 여자. 똑똑하긴 엄청 똑똑하지만 엄청 센 여자죠. 이 문정왕후는 자기 전처의 아들인 인종을 제거하고 자기의 아들을 왕을 삼아주고 싶은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인종과 명종, 특히 이제 인종이 세자고 여기는 이제 둘째 아들인 거잖아요. 대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몇 번이나 인종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물론 실록에 문정왕후가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불이 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인종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이 왕이 됐었는데 조선 역사상 가장 짧게 9개월 동안만 왕을 했었어요. 중간에 이제 죽은 건데 아마도 죽임을 당했겠죠. 자, 그래서 이 인종의 외삼촌이 유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명종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권력을 차지한 외삼촌이 윤원영인데 여기도 윤씨고 여기도 윤씨니까 대윤 소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윤과 소윤의 대립. 그러니까 인종이 왕이 됐을 때는 유님이 정권을 차지했었는데 명종이 금방 또 다시 왕이 돼버리잖아요. 9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윤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력을 영모로 몰아서 싹 쓸어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려요. 그 사건이 이 을사사화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외척들 간의 대립에 살인들이 또 여기 지지하는 살인들이 또 제거된 사건,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을사사화라고 하죠. 자, 어쨌든 사화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사화는 순서대로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무갑기을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무갑기을 순서대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되고 무갑기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사화가 어떤 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무슨 사화? 기묘사화, 조광조. 그렇죠? 기묘사화, 조광조. 자, 그래서 순서대로 무갑기을 그리고 기묘사화, 조광조.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사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다시 한번 사화가 418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4대 사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붕당, 네, 붕당 하면 되겠죠.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붕당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